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박사 TV가 돌아왔습니다. 참 저희가 야심차게 이게 1년 전에 첫 방을 찍었는데 거의 이제 시간이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첫 방 때 함께 해주신 정기영권 이제 김종률 센터장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된 것 같은데요.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 플랫폼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김종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운데 자리해 주신 정기연구원의 김슬기 본부장님이 오늘 메인 게스트로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3D 연구부 본부를 맡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 고민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해서 전력망 쪽에 어떻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뭐 3가지 정도 섹션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관련한 이슈들을 짚어보고 또 그러한 이슈들을 이제 포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력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김슬기 본부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제 이슈들과 이 전력망이 원활하게 투자가 되고 서비스 모델이 나오고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시장 측면에서 이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전력망하고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보면 탄소 중립의 주요 이행 방안으로는 이제 전기화를 들 수가 있잖아요. 전기화를 통해서 공급도 재생에너지로 하고 수요 측도 이렇게 전기로 바꿔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이제 10차 수급 계획에 보면 이제 기존에는 없던 이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로 인한 전력 수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팩터들이 전력망에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시장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10차 수급 계획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스마트 그리드 기본 계획에도 진흥형 전력망. 진흥형 전력망 용어가 바뀌었죠.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고 주로 어떤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히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하고 제3차 진흥형 전력망 기본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차 계획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는 못했어요. 이번에 전체적인 워킹그룹도 굉장히 여러 워킹그룹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 8월 30일인가요? 산업부에서 총괄 분과위 진행 방향이 좀 나왔죠. 아무래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자체가 전원 계획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전력망을 확충하는 부분, 크게 이제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줬던 부분이 지금 조금 호흡을 고르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기존의 원전을 좀 폐기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전을 더 활용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원전이 한 10% 늘었고 재생에너지가 10% 준 아마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방향성인 것 같고요. 결국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건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망 수용성 문제가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력망을 확충하려고 해도 주변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이행률은 뭐 그리 높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더 발전 사업자들이 넣고 싶지만 전력망 확충을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차 수급 계획에서는 조금 예전하고 달랐던 게 망을 먼저 확충하고 전원을 설치하는 방향을 가겠다. 이제 바뀐 거죠. 옛날에는 전원을 이렇게 의향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전원을 넣고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망을 확충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앞뒤가 바뀐 거죠. 망을 준비를 시키고 망의 상태에 맞게 전원을 보급하겠다. 이제 이런
그게 이제 큰 이슈일 것 같고 수요 자원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 지역 전력망에서의 변동성을 줄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연성 자원들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조금씩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무게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이제 조금 봐야 되겠죠. 뭐 약간 첨언하자면 이제 8월 30일 날 총괄 분과위 실무안에 이제 발표된 거고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2차 전기보온 전망에서는 2036년 최대 수요를 한 117.3기가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22년부터 한 36년까지 연평균 한 1.4% 정도 증가하는 걸로 가정을 하셨고, 이 수요 예측하는데 고려를 한 요소를 보면 이제 전기차 쪽을 많이 좀 고려했다. 전기차 수요가 느는 부분을 이번 그 수요 예측에 좀 반영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AI나 빅데이터 들어가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이 늘죠.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도 수도권에 이미 많이 지금 들어와서 이미 수도권에도 망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망과 연동해서 뭐 이렇게 입지 문제를 내주겠다는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반영해서 이렇게 117기가라는 이제 피크 전력을 이제 전망을 하셨고요. 뭐 물론 이걸 이제 하신 분들이 전문가고 또 많은 마진도 두셨을 거고 뭐 하지만 이것보다 저는 더 커질 수가 있다. 결국은 이제 수요의 정기화가 많이 일어날 거고, 뭐 지금 사실은 모빌리티도 꼭 전기차뿐만 아니고 뭐 전기 오토바이, 뭐 지금 에어 모빌리티, 여러 가지 모빌리티들이 다 또 전기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스노볼 효과처럼 처음에는 이제 작게 이렇게 시작해도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수요가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폭발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어쩌면 2036년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 117기가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요즘 물류센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류센터도 들여다보면 전부 전기를 쓰는 겁니다. 주로 이제 냉장, 냉동 이런 설비들이 엄청 많고요. 전부 다 전기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물류센터 많이 늘면 전기 부하가 또 엄청 늘어요. 데이터 센터, 뭐 물류센터,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폭발적으로 저는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수요가 늘면 최대 수요가 사실은 117기가보다도 더 늘 수도 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전기본에서 고려하실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의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하셔서 수요를 예측한 부분은 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탄소 중립 때문에 뭐 수요가 계속 전기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계속 이제 증폭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전기 수요는 계속 늘 것 같고, 이런 걸 하여튼 잘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발전 쪽에서도 필요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그 수요가 전부 전기를 쓰는 수요가 된다는 것, 이제 수요를 관리하는 수요 관리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 할 수 있는 우리가 폭이, 옵션이 많아진다는 관점에서도 수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꼭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작년에 10월인가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이 나왔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한 2배에서 2.12배 정도 늘 거다. 왜 그렇게 느냐면은 기존의 최종 에너지, 열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가스 에너지에서 탄소를 없애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부분들을 전기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정도 2050년 시점에 늘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2022년부터 2050년까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봐야 되죠. 늘어날 거라는 것은 자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탄소 중립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최대한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때까지 최대한 덜 쓰고, 그게 전기든 뭐 가스든 열이든 줄일 때까지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효율을 높여서 줄이든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아껴서 줄이든 줄이고, 최종 에너지 쓸 수밖에 없는 에너지 부분을 최대한 전기화로 바꾸고, 그리고 그 전기는 최대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원이나 뭐 다른 뭐 원전도 지금 고려되고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생산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계획은 아마 전체 에너지 수요를 굉장히 줄이는 쪽에도 포커스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 관리나 효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 전기 쪽은 계속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차 수급 계획,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뭐 저도 이게
뭐 이렇게 이제 법제화시키고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을 텐데 저도 뭐 그걸 어떤 프레임에서 어떤 것이 상위고 하위고 이런 거에 대한 복잡한 체계를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란 거는 전기 자체가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전기가 모자라지 않게 필요한 전기를 잘 계량을 해서 또는 예측을 해서 그거를 온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을 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뭐 정전이나 아니면 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대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을 하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원 설비 계획을 가질 것이며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에 해당되는 송변전 설비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형태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되죠.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씩 아마 그 세운 해로부터 해서 15년간을 아마 보고 이렇게 윈도우시로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9차 계획하고 10차 계획하고 11차 계획도 나오겠지만 최대 수요치라든지 뭐 발전 설비의 그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책적인 변화도 있고 예측이란 거는 항상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까운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정밀하게 수요라든지 발전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지만 15년 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적 정책적인 목표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때로는 조금 팀워크적인 느낌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정확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성이 사실 큰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능형 전력망 계획은 사실은 예전에 그 시작이 원래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이 미국 쪽하고 이제 유럽 쪽에서 나왔죠. 2000년대 초반, 중반 뭐 이쪽부터 나왔고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도 녹색 성장하면서 스마트 그리드를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해서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쪽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그런 신산업과 결부된 부분들을 인프라로 보급하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 인프라 만들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녹색 성장을 하려면 재생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통신 기술과 뭐 여러 가지 새로운 ESS 기술들이 융합돼서 전력망 자체를 고도화해야 되는 필요성까지 합쳐져 있는 거죠. 지능형 전력망은 조금 더 원래 취지는 공공으로서의 플랫폼도 강화를 하지만 거기에 다양한 비지가 붙을 수 있는 항목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민간 산업도 같이 붐업을 시키자는 취지가 있죠. 2020년대 20년 기준으로 해서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처음에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에도 뭐 비지별로 이렇게 그 섹터를 5개로 나눴었죠.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수송, 지능형 신재생, 또 하나가 뭐였죠? 지능형 서비스였나요?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5개 항목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산업인 거죠. 비즈니스 군으로 나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인프라 투자와 제도 수립해서 붐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지금 이제 3차로 들어가는 이제 시점이고 그래서 1차는 처음에 이제 그런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였고 2차는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였고 아니면 또 보급시키는 거였는데 지금 3차는 좀 성격이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활성화 나왔으면 이제 완전히 사업화냐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전력 산업 구조라는 것이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약간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게 못 따라오다 보니까 초기에 생각했던 만큼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차 계획까지는 주로 이제 인프라 AMI라든지 인프라를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보급 사업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3차 들어서는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는 민간 주도의 분산 전력 기반으로 간다 이런 성격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좀 더 뭐랄까 선진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좀 기존의 S&P라든지 그러니까 전력 시장 가격이나 전기 요금들이 굉장히 이제 경직되어 있어서
가격 탄력성 자체가 별로 수요 공급에 이런 걸 반영을 못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정의 정책 5가지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하려면 결국 민간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번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판매 사업을 완전히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는 직접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시장 가격을 정상화하겠다,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얘기들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 뉘앙스를 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민간 주도로 가야 되고 분산전력 밑에서 붙는 자원들이 더 많이 붙게 해줘야 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사업화가 되려면 제도를 다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는 지금 가고 있는데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수요 관리를 하든 효율을 개선하든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전력망 이슈로 넘어갔는데 송전망이나 배전망을 증설하고 투자하는 문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저희가 수년 전에 밀양 송전망 사태라든지 한전의 어떤 재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망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 투자나 증설이 가능한지. 강동주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망을 무작정 늘릴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산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수용성 문제죠. 주변 수용성이나 사회적 수용성 자체가 원체 악화돼 있다 보니까 송전 선로와 철탑 짓는 거는 여러 가지 과거 사례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안 지을 수는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으려고 지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것을 좀 더 압축시키고 위협적으로 안 느껴지려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를 되게 앞당겨서 어쨌든 환경적인 영향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되게 줄이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당연히 가야 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선들이 더 많죠,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약간 수치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고 있어서 용량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21년 작년 기준으로 대략 우리가 전기 발전 설비가 한 130기가 이 정도, 140기가 정도인데 송배전망의 용량은 대략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돼요. 왜냐하면은 전기를 보내는 루트인데 루트가 다양한 루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분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략 보면 2.5배에서 3배 정도의 더 흘릴 수 있는 정도가 전력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송전선로의 혼잡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 정도가 지금 대충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36년까지 계획은 107기가를 더 이제 재생에너지 짓고 그러면 전체가 237기가 정도 된다 그러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송전선로가 지금 어느 정도 여유분은 있지만 그냥 발전 설비가 크기가 2배가 늘어나면 송전선로도 전력망도 2배 정도 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꼭 2배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에서 지금 좀 바뀔 거라고 보지만 재생에너지가 70%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발전 설비가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500기가에서 700기가 심하게 얘기하면 800기가까지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결국은 발전 설비 기준으로 에너지량은 한 2배 정도 늘더라도 설비 기준으로 해서는 한 3, 4배 이상 느는 거죠. 그러면 전력망도 지금 갖고 있는 설비에 3, 4배 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더라도 2, 3배는 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짓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처럼 주민 수용성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용량과 거의 동일한 급의 선로를 똑같이 하나 더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2배를 더 구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고도화시키되 뭔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번 스마트 그리드 기본 계획의 중요한 하도 중에 하나가 분산화인데 우리가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송전망도 확충을 하고 분산 에너지도 많이 깔고 그와 더불어서 ESS도 많이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모두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유럽 사례에서도 보면 항상 이 송전망을 확충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분산 자원을 강화해가지고 지역적인 자립성을 높일 거냐 이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이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한 지역도
이 전라도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수요는 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망 이슈가 더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뭐 좀 더 전력망 확충 측면에서 최대한 확충시키기 위해서 적은 설비로 더 많은 용량을 보낼 수 있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DC 쪽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전력망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섹터 커플링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전력망만 가지고는 유통을 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형태로 결국은 변환시켜서 해야 된다. 수소 형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열로 저장했다가 한다든지 저는 지금 상태에서 뭐가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건 어쨌든 기술적으로 다 우리가 전원 믹스를 다양하게 가지든 그 전력망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옵션들은 많을수록 좋다.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는 가져야 되는데 전력망 고도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결국은 송전망이 힘드니까 지역과 지역 간의 전력 거래할 수 있는 필요성을 줄인다 그러면 지역 위주로 수급을 맞출 수 있는 구조로 그러니까 지역의 망 운영이나 지역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쪽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되고 이 두 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에 대비로 해서 한 두세 배 정도 아니면 세네 배 정도의 더 양을 보내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느냐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섹터 커플링도 어느 정도 시기를 좀 보면서 가야 된다. 저는 뭐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그런 이제 좀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양이 많이 느니까 융통되는 양이 많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많이 다니니까 고속도로 더 짓자라는 이거잖아요. 차가 많이 느는데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이슈인데 이제 솔루션이 고속도로 많이 도로 더 많이 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차 타고 다니나 출퇴근 안 하면 되지 않아? 그럼 재택근무 많이 하면은 교통량 주니까 고속도로 좀 덜 깔고 해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이제 솔루션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에너지 이제 관점 뭐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막 얘기밖에 안 한다는. 그러니까 고속도로 깔면 되지, 고속도로 더 깔지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해는 가거든요. 대부분 지금 에너지 산업에서 기존에 일을 해왔거나 사업을 해왔거나 뭔가를 하셨던 분들은 다 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다 뭐 유틸리티, 뭐 우리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고 거래소 망 없으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한전 다 마찬가지고. 그럼 모든 사실 플레이어들이 망을 놓고 망에 대해서 뭔가를 막 일을 했었는데 망을 보강하지 말고 다른 솔루션을 그냥 패러다임을 바꿔보죠라고 얘기하면 좋기는 하나 본인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른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또 세력이 없죠. 너무 패러다임을 하나만 놓고 보는 좀 느낌도 있다. 그러니까 망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온사이트 제너레이션, 자립형 수용가 이런 걸 육성 많이 하면 당연히 융통량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자연히 망 많이 안 깔아도 되는 문제로 또 귀결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좀 고루 좀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좀 패러다임도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얘기는 되고 있죠. 뭐 자가 발전, 뭐 분권화 뭐 그렇게 많이 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되고 있는 게 없다. 뭐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 해드렸지만 되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온사이트 제너레이션 뭐 자립형 수용가 뭐 맨날 개념만 거창하게 얘기하고 정책적으로 맨날 뭐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가겠다. 뭘 하고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누가 그걸 하고 있냐고 말만 하고 있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분산형이 되고 분권화가 되고 그래놓고 맨날 고속도로 짓는 얘기만 하는 거야. 고속도로 더 지어야 된다? 몇 차선 더 지어야 돼? 8차선 더 지어야 되냐? 10차선 더 지어야 되냐? 그럼 그 10차선 누가 지을 거냐? 돈 얼마나 드냐? 그리고 뭐 주민 수용성 없으니까 10차선 도로 못 내고 계속 병목은 생기고 계속 이게 진짜 똑같은 얘기를 쳇바퀴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야 그게 뭐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타당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경제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패러다임이나 제도를 한번 뒤엎을 그런 시도나 노력을 누군가 해봤냐 아무도 한 적은 없다. 다만 안 될 거니까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다. 그래서 망 중요하지만 너무 망에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재생에너지 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 이게 민간 주도가 되려면 사실 어떤 가격 설정의 자율성이라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좀 낮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구조로는 당위성이나 명제는 이제 그걸 지향하고 있지만 그런 현상을 일어나게 할 만한 이제 동인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뭐 이런 회의를 할 때도 뭐 20여 년 전부터 화두가 됐던 판매 시장 자유화라든지 설계 자유화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고 현 정부로서 이제 기존은 그런 방향성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지만 실행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장벽이 많지 않습니까? 재원 문제로 가면 결국은 이제 전기요금 이슈로 이제 기결이 되고 그 앞에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는 될 건데 어떤 이 민간 기업에게 어떤 충분한 유인을 부과하고 이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인을 제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좀 신사업을 만들어서 그런 섹터 커플링 그리고 뭐 좁게는 수소나 모빌리티나 열에너지하고 연계 등을 이야기하지만 넓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종 부문 간의 그 생태계 연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보자 그런 또 주장이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희망사항이죠. 결국 인프라가 자발적인 시장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거기서 인프라가 점점 커지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더 끌어들이고 점점 더 커지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하면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정도의 경사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적 자금이 좀 투입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서비스나 제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그쪽을 더 많이 사면서 요금이 들어가고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인프라가 더 구축이 되고 뭐 이런 이제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전원 같은 거 이렇게 뭐 FIT로 갔다가 뭐 그다음에 보급 사업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태양광이나 에너지 재생에너지 원들의 가격은 많이 LCOE는 많이 다운되는 효과는 얻었지만은 다른 것들이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제 다른 가격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했던 만큼 보조금만 받아서 딱 설치만 하고 그 이상에는 또 자발적인 행위가 별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전기요금 얘기로 다시 귀결이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주변을 아무리 이렇게 겉핥기 해봐야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전력망이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너무 잘 운영돼 왔다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작잖아요. 미국처럼 크면은 커야지 뭐 물건이 배달되다가 중간에 배달 사고도 나고 뭐 하는데 우리는 되게 좁아요. 그냥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물론 뭐 거래소나 한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사실상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크리티컬한 이슈들이 그렇게 없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별로 안 나고 뭐 전기가 없을 때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좀 아직은 낮은 편이다. 그 다음에 또 재생에너지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우리 국민적 인식도 좀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우리나라 선진국이니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난다. 그런 것들이 좀 결국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좀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정부가 이제 그런 인식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만들어야 되는 건 요금이죠 결국. 그러면 요금을 다양화시키려면 한전에다가 그 요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은 요금을 자율적으로 판매 사업자를 이렇게 판매 시장을 개방을 해서 다양한 상품들과 판매 사업자들이 결합을 시킨다든지 해서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통신사업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통신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통신과 서로 주고받는 문자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웬만한 요금제에서는 기본 요금으로 다 깔아주죠. 뭔 요금 내냐면 데이터, 컨텐츠 요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통신 인프라 자체를 구축을 하고도 이미 들어오는 요금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 구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전력 시장도 좀 그렇게 되면 되는데 좀 부러운 측면이 있죠. 억지스러운 측면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험사가 전기 팔게 해줘라. 이 보험 들면 전기요금 우리 니네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거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전력 인프라의 공적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 이 자금을 사회적으로 모으는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전기 요금을 팔고 국민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거기서만은 온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쪽 산업과 보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거기 스며들어서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상품과 엮여서 어떤 서비스는 조금 더 마진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는 좀 덜 남을 수 있으면 마진 남는 쪽에서의 덜 남는 쪽에 필요한 인프라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막연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엮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 동감을 하고 뭐 어차피 이제 본부장님의 그 말씀하신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에너지 산업이 에너지만 파는 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는 그 구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유틸리티가 전기만 만들어서 그거를 전기를 팔므로써 충분히 사업적으로 비즈적으로 이게 돈이 돌 수 있는 흑자가 나고 경영이 될 수 있는 업종이고 사업 환경이었는데 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래서 전기 만드는 회사가 전기만 팔아갖고 전기를 팔아서 나는 수익으로는 사업이 안 되는 한전 지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심지어 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몇 년만 더 한전 이렇게 적자 가면 파산인데 한전 전기만 옛날처럼 충실하게 그것만 하셔갖고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거랑 묶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전기 사업을 같이 하든지 그래서 이제는 전기에너지 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전기도 하나의 어떤 아이템으로 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정부나 이런 쪽이 좀 아쉬운 거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ESS 문제거든요. 왜냐면 우리 스마트 그리드 얘기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핵심 그 플레이어는 ESS라는 거는 이제 국민 상식인데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정부가. 지금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해외는 ESS 시장, 중국도 마찬가지고 ESS 시장 그 보급이 엄청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시장이 많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지금 자기들 파워월이라는 가정용 ESS 엄청 깔고 있거든요. 남호주에서 많이 깔아가지고 그거 모아서 VPP 어떤 시범적인 그런 데모도 했고 근데 이제 이걸 데모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제 그 캘리포니아 ISO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우리도 뭐 그런 것들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ESS 잘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불나고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뛰어넘어야죠. 기술이라는 게 자율주행차가 하루아침에 사고 안 납니까? 테슬라도 계속 사고 나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걸 그냥 뛰어넘는 거거든요. 안 해본 걸 하다가 한 번 문제 났다고 드랍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물론 뭐 ESS 산업은 사실은 또 뭐 전기차 쪽이 살면서 이제 이게 마진사가 넘어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ESS 시장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죽고 있고 너무 ESS가 보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전이 그 그리드 스케일로 ESS 대규모 발주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전 나가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드 스케일. 그래서 그리드 스케일에서 대규모 ESS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부차 얘기하지만 BTM 자원들, 소비자들이 작지만 여러 개 설치하는 이쪽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너무 지금 정부가 그런 쪽에 불 한번 남겨가지고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다 고사하고 뭐 그 뒤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뭐 특별히 보완된 게 없어요. 뭐 다른 측면보다는 ESS 시장을 좀 살리는 게 그게 에너지 신산업이나 재생에너지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관점, 뭐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물려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ESS인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투자 환경도 좀 바뀌어야 된다. 에너지 쪽에도 투자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당장 이게 뭔가 쉽게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투자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더 나올 수 없는 거고 근데 결국은 테슬라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초기에 파워월 많이 깔아서 다 그 자기들 어떤 참여 고객으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으면 뭐 결국은 락인 효과 생기잖아요. 우리 카카오 똑같은 거잖아요. 초기에 카카오가 어디 수익 모델이 났습니까? 그죠?
수익 모델 안 나는데 어쨌든 카카오 앱 깔아서 그 많이 좀 플랫폼에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제 거기서 이제 돈 되는 서비스 막 태우니까 뭐 락인 효과 때문에 다 플랫폼을 못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돈 버는 거고 초기에 이런 좀 투자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기업이 못하는 것도 있고 기업도 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기업이 그렇게 하려면 우리 또 투자 환경도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에너지는 당연히 돈 안 되는 거죠. 약간 이런 또 인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도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거는 그냥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요금 체계나 이런 게 돈이 될 수 없는 구조죠. 근데 누군가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 누군가가 아무나 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누군가가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니까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일론 머스크가 그 누군가가 그 쳇바퀴 도는 고리를 한번 다 끄는 거거든요. 판을 짜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돈 끌어올 판을 이제 모험이긴 하죠. 모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험인데. 그 고리를 한번 끊는 이제 시도를 했고 그게 이제 또 일론 머스크였기 때문에 그 시도가 먹히면서 그 고리가 깨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쳇바퀴 도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사업화까지 이제 이게 돼버리는 이제 이게 뭐 좋은 사례가 나왔는데 뭐 국내에서는 그게 또 쉽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없고 그만한 혁신가도 없고 또 그런 혁신가를 그 찾아서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도 없고 투자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미국하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너무 환경이 좀 어렵다. 네. 좀 전에 뭐 보험회사하고 전기회사 결합 모델도 말씀하셨는데 자율주행차 부분도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험 상품 이제 디스카운트 하는 데도 쓰고 전력 분야도 오래전에 그 산업단지 정전 이슈 나오면서 그 정전 비용 연계해서 이제 보험 상품 개발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전기 데이터 기반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뭐 전기차 충전 카드 전용 충전 카드 같은 것도 출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충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다른 상품의 서비스 구매할 때 할인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좀 제도만 좀 받쳐주면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직접 건드리기 힘들다면 이렇게 진입을 좀 자유롭게 해서 다른 부분에 이런 재원들이 좀 에너지 부분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켓 드리븐이냐, 시장이 끌고 가느냐 산업을 뭐 이제 뭔가 주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주요와의 관계에서 커지게 됐다가 막 산업이 육성하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그런 측면도 이제 언젠가는 좀 이루어지겠지만은 결국은 규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이 생기지 않겠냐. 결국은 국제적인 규제나 아니면 그거를 따라가기 위한 내부적인 규제. 뭐 아리백 이런 거죠. 아리백이 지금은 이제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점점 국제 시장에서는 이제 규제화될 거고 강제 규정이 될 거고 탄소세 같은 거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든지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레귤레이션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또 공적 자금이나 여러 가지의 전략적인 자원 투입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썩 좋은 일은 아닌데 결국은 그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그냥 자발적으로 변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언제까지 그것만 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들도 국제적인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도 전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쏟아 넣어야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규제 측면일 거고요. 국가적인 규제 측면일 것 같고 그게 지금 이제 작동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지금 MBC도 지금 결국 그런 측면이잖아요. 자발적인 국가별 상향안을 내는 거고 물론 더 내라고 이제 권고안을 주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우리의 위상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출이라든지 산업 육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지켜야 될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삼성, 반도체, SK, 현대전자 이런 그 효자 종목들에서 결국은 외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외국에서 사오든지 우리가 만들든지 하는 형식이 될 거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지금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망이 준비되니까. 그 망에 대한 비용도 또 투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대기업들은 이미 그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이미 외국 쪽에서 4월 생각 여러 가지 안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말도 이제 맞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어쨌든 기술자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신산업을 해준 같은 스타트업들이 발굴해서 한다는 이제 관점에서 조금 들여다 보면 트렌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귤레이션이 주도해서 예를 들면 뭐 아리백이 레귤레이션이 되거나 탄소세 이렇게 생기면서 예를 들면 양쪽으로는 재생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태양광 뭐 셀 만들고 패널 만들고 설치하고 이런 업은 분명히 더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새로운 신산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자칫 단순한 양적 폭발만 일으켜가지고 그쪽의 일부는 물론 득을 보는 사람도 있으나 결국은 망의 문제도 그냥 폭발적인 무조건 양만 넣으니까 망이나 이런 문제에서 생기는 문제도 생기고, 또 신산업을 더 육성하고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이런 기업들을 더 생기게 하는 관점, 그 관점에서도 저는 별로 도움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레귤레이션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어느 정도 리딩을 해야 되지만 단순 레귤레이션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양적인 폭발만 일으키고 그거의 어떤 질적인 성장이나 질적인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자칫 관가해버리면 부작용이나 뭐 어떤 문제만 일으키고 결국은 사회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 안 되는 그런 좀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들고요. 에너지 신산업의 관점은 뭐 요금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 쪽도 구독 서비스로 가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도 모든 옵션을 구독 서비스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안전 옵션, 무슨 옵션 다 구독 서비스로 다 일일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동차도 심지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 비즈니스 환경은 다 이제 뭔가를 구독 서비스하는 형태로 가니까 에너지도 구독 서비스하는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거기서 구독 서비스를 할 때 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융복합의 서비스, 다양한 다른 업종의 서비스와 붙어서 구독 서비스가 이제 나와야 돼요. 결국은 전기를 세분화한다 할 수 있는 뭔가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통신요금 같은 건 그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전화, 문자 쓰는 것만 할래, 데이터 얼마 더 줄게, 아니면 뭐 영상 통화하는 상품도 끼워주기도 하고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뭐 콜러링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로밍도 있고 수십 가지예요. 지금 어쩔 때는 복잡해서 그냥 아니 뭐냐 일반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쓰다 보니까 아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지 이런 정도인데 전기로 그렇게 다양한 서비스 이게 분류를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뭐 전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혼자 사시는 분들 생활 패턴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통신에 비해서 전기 쪽을 결부시키는 걸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전기 자동차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빠도 전기차 몰고 엄마도 전기차 몰고 애들도 나중에 커가지고 전기차 몰고 이러면 결국 휘발유값 자기가 내듯이 전기값은 자기가 낸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차 가지고 요즘 뭐 차박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를 쓰면서 거기서 전기차를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충전한 요금은 덜 아깝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충전 인프라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차박 요금제 해가지고 얘는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충전하면은 캠핑장 가서 하면 요금이 뭐 거의 공짜라든지 정액만 내면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면서 전기차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누릴 수 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충전에 들어가는 요금과 요금제를 다양하게 하면서 그걸 좀 결부시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를 느끼지 않을까. 좋은 지적 같고 그래서 아까 뭐 김종렬 박사님도 좀 사도록 하네요. 구독 서비스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구독 서비스. 저희가 뭐 전기 비용에 대해서 민감한 거는 단순히 어떤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서비스로 이제 인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빠져나가는 비용으로 맞아요.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아까운 것 같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같은데 이게 뭐 서비스로 인식이 되고 어떤 뭐 멤버십도 통신 서비스처럼 느끼고 한다면 그 정도 요금이 뭐 추가되는 거에 큰 저항이 없을 것 같다. 지금 뭐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이제 누진제에 대한 불만 같은 거는 정서적 반감이라고 저는 보고 이 조금 더 이제 서비스로서
개발이 되고 또 소비자들도 그 인식이 좀 전환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신사업 부문에서는 이게 사실 그거를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해준 같은 사업자들이 고민을 해야죠. 우리 같은 전문가나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할 게 아니다. 현재 어떤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제도가 먼저 지정해준 신산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업자들이 고민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장벽을 많이 걷어줘야 되는 거죠. 뭐 사실 통신 사업도 저는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열어주니까 이제 거기서 이 오만 서비스들이 이제 발현이 되고 이제 창발적으로 나오고 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전력 산업도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판매 사업 자유화라든지 서로 이종 부분 간에 섞여가지고 다양한 좀 시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촬영에 익숙해지면서 저희 네버엔딩 만담 스토리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정할 때 좀 앵커 흉내를 내보려다가 스스로 창피해가지고 버벅된 점 사과드리고요. 또 오늘 정말 바쁘신 두 분인데 함께 자리에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3회차를 기대하며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